안녕하세요. 챕터 4 2차원에서의 운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4는 3개의 이론과 1개의 문제풀이로 구성해 총 4개의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챕터 2에서 1차원에서의 운동을 다뤘습니다. 이번 챕터는 2차원에서의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원에서 위치 벡터는 xy 평면에서 원점으로부터 입자까지 연결한 벡터를 의미합니다. 만약 물체의 위치가 그림과 같이 점선의 경로로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 변위 벡터는 처음 위치 A에서 나중 위치 B를 향한 벡터를 우리가 변위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위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것입니다. 즉 처음 위치를 원점을 기준으로 RI라고 하고 나중 위치 벡터를 RF라고 한다면 변위 벡터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이므로 벡터의 방향은 A점에서 시작해 B점을 향하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때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의되기로는 델타 t분의 델타 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처음 위치는 A고 나중 위치는 B라고 하면 그때의 변위는 델타 R1이 되는데 이때 변위의 끝점이 B에서 B' 그리고 B'에서 B2'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각각의 변위와 해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끝점이 점점 A점에 접근함에 따라 시간 간격은 0으로 접근하게 되고 이때 변위의 방향은 A에서의 접선 방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변위의 방향이 물체의 순간 속도 방향이 됩니다. 이 순간 속도의 정의를 보면 특정 순간에서의 속도이고 순간 속도의 정의에서 델타 t를 0으로 극한을 취할 때 속도를 순간 속도라고 하고 보통은 순간이란 단어는 생략해서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의 방향은 당연히 변위의 방향과 나란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체가 2차원에서 점선의 경로로 이렇게 운동하고 A점과 B점에서의 위치 벡터는 RI, VI 그리고 나중 위치인 B점에서의 위치를 RF, VF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시작점을 같은 점으로 뒀을 때 속도의 변화량 델타 V는 처음 속도의 끝에서 나중 속도로 향하는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델타 V라는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가속도가 됩니다. 우리가 앞선에서 배웠던 1차원에서 운동에서도 좀 다뤘던 내용입니다. 즉 2차원에서 역시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는 평균 속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이 시간 델타 t를 0으로 극한을 취하게 되면 즉 그림으로 따지면 이 나중 위치 b를 무한히 a 위치 가까이 옮기게 되면 그때는 델타 t가 0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의 가속도는 우리가 특정 순간에서의 가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때는 이 점선에서는 이 a의 접선의 방향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순간 가속도는 순간이란 단어는 보통 생략하고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이번 슬라이드는 2차원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2차원에서의 운동은 X축과 Y축으로 분리해서 각각 독립된 두 개의 운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각 축의 운동은 다른 축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Y축 방향으로의 그 어떤 영향도 X축 방향으로의 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이건 나중에 활용하는 정도가 매우 많습니다. 왼쪽 그래프부터 먼저 보면 물체의 처음 속도 벡터는 축의 성분으로 나누면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가속도를 A라고 하는 지금 등가속도 A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때 시간 t를 곱하면 AT는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변화량이라 함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이므로 이를 식을 좀 정리하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의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속도 벡터와 속도 변화량인 at에 해당되는 두 벡터를 이렇게 더한 벡터가 나중 속도 벡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중 속도 벡터를 또 성분분해해서 보면 x축 성분은 x축의 초기 속도와 그 다음에 x축의 가속도와 걸린 시간의 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에는 그 어떤 y축의 초기 속도나 y축에 해당되는 가속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축의 나중 속도의 성분은 y축의 초기 속도 성분과 y축으로의 가속도의 시간의 곱을 이렇게 더하면 마찬가지로 성립하는데 이 역시도 y축으로의 나중 속도는 x축으로의 처음 속도라든지 또는 x축의 가속도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나중 위치는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임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 그 당시에는 1차원 운동이라서 위에 화살표를 생략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위치, 속도, 가속도는 벡터량으로서 원래는 방향까지 표기해주는 화살표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오른쪽에 해당되는 초기 위치라든지 초기 속도와 관련된 물리량 그리고 가속도와 관련된 물리량 이 세 벡터를 합하면 나중 위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 초기 위치에 대한 이런 위치 그래프 그리고 초기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는 이건 변위가 되겠죠. 변위와 관련된 이렇게 두 번째 벡터 그리고 세 번째 2분의 1 at 제곱 즉 가속도와 관련된 이러한 이 벡터 이것도 변위 벡터에 해당되는 차원을 갖습니다. 즉 이 세 벡터를 다 더하게 되면 나중 위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나중 위치를 x축의 나중 위치와 y축의 나중 위치로 성분분해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x축의 나중 위치는 x축의 처음 위치 그리고 x축 방향으로의 초기 속도와 시간의 곱 그리고 x축 방향으로의 가속도와 시간 제곱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x축에 대한 나중 위치는 y축에 대한 초기 위치라든지 또는 y축에 대한 초기 속도라든지 또는 y축에 대한 가속도하고는 전부 다 무관하다라는 것. 즉 앞에서 말했지만 y 방향으로의 그 어떤 영향도 x 방향의 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우리가 벡터의 성분 분해를 통해서 복잡한 물체 운동을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표적인 2차원 운동인 포물체 운동 또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자유낙하 가속도는 통상 g라고 쓰는데 이 g는 일정하다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고 먼저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물체가 원점에서 처음 속도 성분이 VI라는 초기 속도가 X축으로부터는 초기가 세타 i라는 각으로 운동을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의 초기 속도는 VI의 코사인 세타 i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Y축에 해당되는 초기 속도는 VI의 사인 세타 i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벡터를 보면 물체의 지금 이동 경로는 점선인데 매 순간 그 속도를 이렇게 빨간색 벡터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보면 속도의 크기라든지 방향이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속도를 X축 성분과 Y축 성분에 대해 성분 분해를 한 주황색 벡터를 살펴보면 훨씬 더 수월한데 예를 들어서 각각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이 속도 성분, 5가지의 이 속도 성분을 X축 방향으로의 성분을 보면, 주황색 화살표를 보면 매 순간 속도가 변하지 않고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벡터의 Y축 사형인 Y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보면 처음에는 속도가 빨랐지만 점차 속도가 느려지다가 0이 되고 그 이후에는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속도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가정에서 자유낙하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했으므로 Y축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량 델타 Vy는 역시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속도 방향은 윗방향인데 가속도 방향은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포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 그리고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분석이 아주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물체 운동의 수평 도달 거리와 최대 높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최고점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Y축으로의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므로 그때 그 걸린 시간을 TA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Y축으로의 초기 속도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했지만 VI sin 세타 I가 됩니다. 즉 이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서 정리하면 포물체 운동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G분의 VI sin 세타 I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초기 속도는 VI, 그리고 X축으로부터의 초기 각도는 세타 I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높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포물체 운동에서 최대 높이라는 건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요 방정식에서부터 최대 높이니까 지금 우리가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해서 처음 Y축의 높이는 우리가 0으로 둘 수 있고, 그때 최대 높이가 H라고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걸리는 시간, 여기 T에다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이 TA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한 결과를 보면 최대 높이 H는 Y축의 초기 속도인 VI sin 세타 I 곱하기 시간 TA는 G분의 VI sin 세타 I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A에다가 중력 가속도인 G를 대입했고요. 그리고 이 시간 T에다가 마찬가지로 이 항을 대입해서 제곱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최대 높이는 2G분의 VI 제곱 sin 세타 I의 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초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속도가 클수록 당연히 최대 높이가 커지게 될 텐데, 정량적으로 보면 초기 속도가 2배, 3배, 4배가 되면 최대 높이는 4배, 9배, 16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봤을 때 초기 각이 크면 클수록 최대 도달 높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사인 세타 i가 0이면 말 그대로 최대 높이는 없는 거고, 이 세타 i가 90도, 즉 연직 위로 던지게 되면 그때 최대 높이가 말 그대로 가장 높은 지점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는데, 수평으로는 앞 슬라이드에서 말했지만 대표적인 등속도 운동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VT라고 할 수 있는데, 이 X축으로의 초기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시작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처음 위치는 0이 되고요. 나중 위치가 바로 수평 도달 거리 라지알로 기술할 수 있고, 그러면 처음 속도 곱하기 TB인데, 이 TB는 포물체 운동에서 처음 운동 시작해서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A라고 한다면,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다시 바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TA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에 해당되는 시간은 처음에서부터 총 2TA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 비행을 하게 되므로 이 TA를 TB라고 나타낸 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TA에다가는 G분의 VI sin 세타 I,
대입하게 되면 G분의 2V0 VI의 제곱 사인 세타 I 코사인 세타 I가 되는데, 여러분들 삼각함수 공식 중에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있으므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사인 2세타로 바꿔주면 수평 도달 거리는 G분의 VI 제곱 사인 2세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역시 초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수평 도달 거리 역시도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사인 2세타임을 통해서 초기 각도에 따라서도 아주 민감하게 수평 도달 거리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인 2세타는 최대값이 1이니까 최대 도달 거리가 가장 최대가 되려면 말 그대로 초기 각도가 세타 i가 45도가 될 때 수평 도달 거리는 최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값은 처음에 가정했던 대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공기 저항까지 고려했을 때는 가장 멀리 포물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45도보다는 좀 더 낮은 30도에서 35도 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공기 저항을 무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초기 각도가 45도일 때 가장 멀리 수평 도달 거리로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4 2차원에서의 운동, 그 다음 내용인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